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 시간 노력한 끝에 좋은 결과를 얻었는데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더니 생각보다 반응이 차갑더라는 경험 말입니다.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눈빛은 예전 같지 않고 어딘지 모르게 관계가 어색해지는 그런 순간들이요. 많은 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십니다. 자식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손주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혹은 건강검진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사람보다 묘한 표정을 짓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평생을 함께해온 친구나 이웃이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왜 남의 성공 앞에서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그리고 우리의 성공을 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까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실학자이자 18년의 긴 유배 생활을 통해 인간관계의 깊은 지혜를 깨달은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성공을 대하는 올바른 자세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성현의 교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노년을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실질적인 지혜입니다. 자녀와의 관계, 친구와의 우정, 이웃과의 교류에서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 꼭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착하게 살고 싶어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남과 나를 비교하는 본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모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평생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온 친구가 있습니다. 함께 나이 들어가며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친구가 갑자기 큰 돈을 벌었다거나 자식이 크게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 한구석에서 묘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하고 싶은 마음과 동시에 왜 나는 아닐까라는 생각이 스치는 거죠. 이것은 질투나 시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미묘하고 복잡한 감정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나쁜 감정이라고 자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감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도 똑같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자신과 비슷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성공했을 때 사람들은 더 강한 감정적 동요를 경험합니다. 멀리 있는 재벌이나 연예인의 성공은 그저 남의 일로 여겨지지만 바로 옆집 사람, 평생 같은 교회를 다닌 친구, 같은 동창회 모임에 나오는 사람의 성공은 우리에게 직접적인 비교의 대상이 됩니다. 정약용 선생도 이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픈 방식으로 말이죠. 정약용은 1762년에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16살에 이미 시와 글로 주변의 찬사를 받았고 22살의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에 올랐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시 임금이었던 정조대왕의 눈에 들어 특별한 총애를 받았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르네상스를 꿈꾸던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는 능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등용하여 나라를 바꾸고자 했고 정약용은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정조는 정약용에게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를 맡겼고 정약용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며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수원 화성 건설입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수원으로 옮기고 그곳에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고자 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 바로 정약용이었습니다. 그는 서양의 과학기술을 연구하여 거중기라는 혁신적인 기중기를 설계했습니다.
거중기는 무거운 돌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는 도르래 장치였는데 이것이 있었기에 화성 건설이 훨씬 빠르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이 공로로 더욱 높은 자리에 올랐고 정조의 신임은 날로 두터워졌습니다. 30살이 채 되지 않은 나이에 이미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능력을 너무 드러냈고 자신의 공을 너무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이었고 그의 기여가 컸던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정에서 일하던 다른 관료들의 눈에 이것은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들 대부분은 정약용보다 나이가 많았고 오랜 시간 관직 생활을 해온 선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난 젊은 신참이 임금의 총애를 한몸에 받으며 자신들을 제치고 빠르게 승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게다가 정약용은 자신의 성과를 적극적으로 알렸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마다 기존의 방식을 비판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총애하는 신하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기와 질투는 쌓여갔습니다. 사람들은 정약용을 견제할 기회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회는 1800년에 찾아왔습니다. 정약용에게는 가장 큰 후원자이자 보호자였던 정조대왕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정조가 살아있을 때는 감히 드러내지 못했던 정약용에 대한 반감이 일시에 폭발했습니다. 정약용은 천주교 신자라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천주교는 조선 사회에서 금지된 종교였고 이것은 정약용을 제거할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이었습니다. 설령 그가 독실한 신자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동안 쌓인 시기와 질투는 그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약용은 관직에서 쫓겨났고 전라도 강진으로 유배를 떠나야 했습니다. 그의 나이 39살이었습니다. 한창 활동할 나이에 가장 왕성하게 일할 수 있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것도 하루아침에 말입니다. 유배지로 가는 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한양에서 강진까지의 먼 길을 걸으며 정약용은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 나는 나라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을까? 밤마다 이런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강진에 도착한 정약용은 작은 초가집에서 유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관청과 저택에서 살던 그가 이제는 좁고 허름한 방 한 칸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가족과도 떨어져 있었고 친구들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연좌제가 무서워 정약용과 관계를 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긴 고독의 시간 속에서 정약용은 깊은 깨달음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의 과거를 성찰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자신이 왜 이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는지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그 능력을 드러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를 너무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의 감정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의 젊은이들이 그의 학식을 듣고 찾아왔고 정약용은 그들에게 학문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도 가르쳤습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가장 강조한 것 중 하나가 바로 겸손이었습니다. 재주가 있거든 드러내지 말고 공이 있거든 자랑하지 말며 이익을 보거든 앞장서지 말라. 이것이 정약용이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이 원칙을 자신의 두 아들에게도 누누이 강조하며 편지를 보냈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남의 성공을 축하한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과 비교하며 불편해한다. 이것은 나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의 본성이 그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공했을 때는 더욱 조심하고 능력이 있을 때는 더욱 낮춰야 한다. 그는 특히 재물, 재능, 그리고 명성을 함부로 드러내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재물이 많으면 시기를 사고 재능이 뛰어나면 질투를 사며 명성이 높으면 공격의 대상이 되기 쉽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접 경험한 뼈아픈 교훈이었습니다. 유배 생활 18년 동안 정약용은 놀라운 학문적 성과를 이뤘습니다. 그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음신서를 비롯해 수백 권의 책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들은 조선 후기 실학의 정수로 평가받으며 오늘날까지도 귀중한 학문적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정약용은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옛 성현들의 지혜를 정리한 것일 뿐이다. 실제로는 그의 독창적인 사상과 연구가 담긴 책들이었지만 그는 끝까지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는 책 목민심서를 통해 정약용이 강조한 겸손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민심서는 원래 지방 관리들을 위한 지침서였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인생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정약용은 공을 세우면 다른 사람에게 돌려라고 가르쳤습니다.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마쳤을 때 그 공을 자신이 독차지하지 말고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 돌리라는 것입니다. 혼자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모든 성공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물론 자녀 본인의 노력이 가장 중요했겠지만 그 뒤에는 부모님의 헌신, 선생님들의 가르침, 친구들의 격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야기한다면 자녀의 성공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사람들에게 오만함이 아닌 겸손함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두 번째, 재능이 있어도 모르는 척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말고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라는 의미입니다. 정약용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했고 아직도 배울 것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명문대를 나왔거나 높은 지위에 있었던 분들 중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존경을 받습니다. 반대로 항상 자신의 과거 경력을 내세우고 남을 가르치려고만 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칭찬을 받으면 두려워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칭찬은 독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칭찬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러면 더 큰 칭찬을 원하게 되고 결국 과시하는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칭찬할 때 아닙니다.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겸손하게 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버릇이 아니라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보고 성찰하는 태도입니다. 정약용은 자신이 받았던 정조의 칭찬이 결국 화를 불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 성공했을 때 더욱 조심하라는 가르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조심하지만 성공하면 방심합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정반대로 가르쳤습니다. 성공했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가장 많은 시기와 질투를 받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주변 관계가 오히려 나빠졌다고 합니다. 갑자기 돈을 빌려달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예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이 질투심에 등을 돌리기도 합니다. 큰 성공일수록 더욱 조용히, 더욱 겸손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 정약용의 가르침입니다. 5번째, 남과 비교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이유는 대부분 남과의 비교에서 우위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이런 비교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르고 각자의 길이 있는데 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이 지혜가 더욱 중요해집니다. 자녀의 성공, 손주의 성적, 재산의 규모 등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사는 것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들 뿐입니다. 정약용은 각자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6번째, 침묵의 가치를 알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말을 아끼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필요한 말만 하고 자신을 드러내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이 많으면 실수도 많고 실수가 많으면 적도 많다고 했습니다. 특히 자신의 성공이나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침묵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공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굳이 자신의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말하지 않을수록 그 가치는 더 빛을 발합니다. 7번째, 다른 사람을 세워주라는 가르침입니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제자들의 장점을 찾아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보다는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성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장점과 성공을 칭찬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인간관계를 만듭니다. 저 사람은 이런 면에서 참 훌륭하다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겸손의 표현입니다.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약용의 이런 변화는 그의 인생 후반기에 큰 결실을 맺었습니다. 1818년 57세의 나이에 정약용은 마침내 유배에서 풀려났습니다. 18년 만에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고향인 마연으로 가서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전의 정약용이었다면 한양으로 달려가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다시 관직에 복귀하려 애썼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달랐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인정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학문을 계속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자녀와 손주들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즐기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런 태도가 오히려 정약용에 대한 존경을 더욱 높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배지에서 쓴 그의 저서들은 조용히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는 조선 최고의 학자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정약용이 유배에서 풀려난 후 다시 권력을 추구하고 자신의 억울함을 소리 높여 외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도 사람들의 반감만 샀을 것이고 그의 학문적 업적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겸손했으며 오직 학문과 후학 양성에만 힘썼습니다. 그 결과 그의 진가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정약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입니다. 성공은 떠들어 알리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쌓여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소리 없이 찾아오고
진정한 존경은 과시가 아닌 겸손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는 자녀가 잘 되어서 자랑하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을 되찾아서 기쁜 마음을 나누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혹은 오랜 노력 끝에 무언가를 이뤄서 인정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한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소리로 자랑하기보다는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 아이가 좋은 회사에 들어갔어요. 보다는 주변의 도움 덕분에 아이가 취직할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아름답지 않을까요? 정약용은 말했습니다. 덕은 높을수록 낮추어야 하고 공은 클수록 숨겨야 한다. 이것은 거짓된 겸손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관계에서 옵니다. 자녀, 손주, 친구, 이웃과 편안하고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강한 힘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사람은 내면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아도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정약용이 18년의 고통스러운 유배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런 내면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키우고 사회에 기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자체로 이미 큰 성공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과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조용히 자신의 삶을 누리고 주변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과거에 자신의 성공을 너무 드러내서 관계가 불편해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것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태도를 바꾸면 됩니다. 정약용도 40살이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이 바로 시작할 때입니다. 앞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을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고 정약용 선생을 떠올려 보세요. 그가 유배지에서 얼마나 깊이 반성하고 깨달았는지, 그리고 그 깨달음이 그의 남은 인생을 얼마나 평화롭게 만들었는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약용이 두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소개하며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높은 산은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우러러본다. 깊은 샘은 스스로 깊다고 자랑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온다. 너희도 그런 사람이 되어라. 조용하지만 깊이가 있고 말은 적지만 무게가 있는 사람 말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됩시다. 성공을 떠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사람, 과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바로 정약용이 평생에 걸쳐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관계의 핵심에는 언제나 겸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정약용처럼 조용하지만 깊이 있고 겸손하지만 존경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한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